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이번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특정 상황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몰입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시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듯 감았던 눈을 번쩍 떴을 때 나는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방 안은 작은 불빛조차 없었고 눈앞에는 작은 TV 화면이 전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여기는 어디인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TV가 켜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기한 가면을 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인물은 이미 나를 잘 안다는 듯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 지금 편하네? 아마 그렇진 못할 거야. 손목과 발목은 사슬로 묶었고 입엔 재갈이 물려있을 테니까. 넌 아마 혼란스럽고 두려울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이지. 너는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제 너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생각이거든. 왜 네가 납치를 당했는지,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네가 얼마나 오래 여기에 있을 건지를. 화면 속 괴기한 가면을 쓴 채 이야기를 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음성을 듣고 눈치채셨을 텐데요. 강한 반전의 호러 영화로 수많은 공포영화 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소우는 2003년에 처음 개봉되면서 시리즈물로 발전되어 7편의 후속작까지 제작됐습니다. 소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와 극적인 반전 스토리로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죠. 그 중에서도 이 직소하면 각종 생존 게임과 시작을 알리는 직소의 영상, 그리고 납치된 이들의 몸에 강제로 부착된 특이한 기계들이 떠오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떠오르지 않는 마지막 순간과 납치,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방, 그리고 손발이 사슬에 묶인 채 누가 언제 왜 설치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고문기구, 그리고 녹음된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범인의 목소리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방금 말한 부분은 1999년 3월 한 여성에게 실제로 벌어진 범죄 사건의 일부 진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 다음에 영화 소우가 사건의 여러 부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알아볼 범죄 사건은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 고문하고 죽인 미국의 연쇄살인범이자 장난감 살인마로 알려진 데이비드 파커레이와 그동안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3월 22일 사건의 시작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집에 은퇴한 중년 부부가 점심 식사 후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조용했던 오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어느 여성이 이 부부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던 것이죠. 부인이 문을 열어봤더니 문 밖에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온몸에 멍자국과 상처가 난 상태로 울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주 당황했고요. 찾아온 여성이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답니다. 여성의 목에는 짐승에게나 채울 법한 금속 재질의
두꺼운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고 옷 하나 입지 않은 알몸 상태이기 때문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 직감한 부인은 즉시 여성을 집 안으로 들여 옷을 입혀줬고요. 남편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경찰이 왔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몸을 떨고 있던 여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진정이 되자 겨우 입을 떼면서 자신의 이름이 신시아 비질이라고 밝힌 후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죠. 신시아는 3일 전 납치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온갖 성적 학대와 고문을 당한 후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말을 했어요. 경찰은 신시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망친 납치범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엘리펀트 버트라는 지역에 있는 이 집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의 다른 집들과 달라 보이는 게 없는 평범한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경찰이 이 집의 문을 두들기자 집주인인 데이비드와 동거녀로 같이 살던 신디가 문을 열어줍니다. 두 사람은 왜 경찰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경찰은 구출된 신시아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본 데이비드와 신디는 잠시 눈을 맞추더니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어요. 자신들은 신시아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손님으로 이 집에 초대했었고 며칠간 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데이비드의 말은 신시아의 말과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도망친 여성 신시아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는데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신시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 보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신시아가 결국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도망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마약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신시아가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양측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서로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경찰은 집주인인 데이비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집을 잠깐 둘러봐도 되겠냐는 말이었죠. 그러자 데이비드와 신디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경찰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역시 뭔가 있구나 하는 직감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예전부터 이 엘리펀트 버트 지역에서는 데이비드와 신디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기회에 이들을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이 거칠게 반항했지만 경찰은 집안을 들어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데이비드와 신디의 집 안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것들이 발견됐어요. 셀 수 없을 만큼의 각종 성인 비디오와 이상한 그림을 모아놓은 노트, 채찍, 수갑, 각종 공구들, 전기 충격기, 주사기와 각종 화학약품, 그리고 이 차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개조된 토요타 트레일러 한 대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트레일러 안에 들어갔을 때 유독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가 개조한 이 트레일러 내부는 보통 차량과 다르게 문이나 창이 모두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내부는 꼼꼼하게 방음 시설까지 더 있었습니다. 경찰이 놀란 점은 트레일러 안에 있던 기구나 물건들 때문이었는데 거울을 달아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개조해 놓은 산부인과 수술용 침대나 못이 박힌 성인용품, 쇠사슬, 도르래, 직접 설치한 고문 기계와 몸을 구속하는 막대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각종 고문 기술에 대해 고통의 정도를 자세히 측정하고 기록해 놓은 도표도 있었고요. CCTV를 설치해 트레일러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가지고 있던 수백 개의 비디오 중엔 이 트레일러에서 찍힌 CCTV와 직접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비디오들의 주 내용은 고문과 학대였는데요. 이 사이에는 탈출한 신시아 비질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번 사건의 범인들입니다. 주범인 데이비드 파커레이와 동거녀이자 공범인 신디 핸디, 이들은 두 명의 또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21살의 신시아 비질을 납치한 후 감금, 폭행, 성폭행, 학대, 고문을 자행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었죠.
그리고 신시아 이전부터 수십 명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 고문해왔고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데이비드와 신디의 성장 배경, 그리고 토이박스라고 불리던 문제의 그 트레일러 안에서 벌어진 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11월 6일 이 뉴멕시코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파커레이는 10살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와는 강제로 떨어져 살게 되는데요. 양육을 맡게 된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다 아들의 폭력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데이비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유독 여자아이들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자 이상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상대를 결박하거나 고문을 하면서 쾌락을 얻는 세디스트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가학증이라고 불리는 세디즘에 빠지게 된 데이비드는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성적 성향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의 팔다리를 결박한 그림들이었죠. 데이비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계를 고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수리를 주로 했었는데 아마 이때 기계를 수리하거나 만들던 경험들이 나중에 각종 고문기구를 제작하고 차량을 개조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데이비드는 그동안 총 4번의 결혼을 했고요.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매번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4명의 부인들과 모두 이혼했어요. 공범인 신디 핸디는 데이비드의 5번째 약혼녀이자 마지막 여성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성적으로 특이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파트너가 되었던 거죠. 신디 핸디는 데이비드보다 21살이나 어린 1960년 2월 6일 생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디도 어릴 때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요. 그 결과 청소년기부터 폭력과 마약으로 소년원이나 감옥을 드나들었고 주로 매춘을 통해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떠돌며 지내던 신디는 뉴멕시코주에 오면서 데이비드를 알게 되었고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상대에게 가학적이고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세디스트적 성향이었던 겁니다. 서로에게 가학적일 땐 좋지만 자신이 고통받는 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고통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부터 데이비드와 신디는 다른 사람을 납치해 자신들의 장난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데이비드는 먼저 소형 트레일러를 한 대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각종 물건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 트레일러 안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수갑, 전선, 밧줄, 온갖 공구들과 팔다리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고문 도구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들은 트레일러를 토이박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이박스에 들어갈 자신들의 희생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또 다른 공범이었던 데이비드의 딸 제시 레이와 희생자 중 한 명인 남자친구이자 역시 이상 성애자인 데니스 얀 씨가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진 속 여성이 1999년 3월 22일 데이비드와 신디의 토이박스에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신시아 비즐입니다. 범행을 도왔던 신디의 증언에 따르면 데이비드 파커레이와 신디 핸디의 범행 수법은 이랬다고 하는데요. 3일 전이었죠. 데이비드가 한 술집 주차장에서 신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접근했죠. 자신이 비밀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라고 소개한 뒤에 신시아에게 성매매 의혹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수갑을 채운 겁니다. 신시아는 매춘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강하게 반항했지만 성인 남성인 데이비드를 당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데이비드의 공격을 받아 기절한 신시아는 경찰서가 아닌 엘리펀트 버트에 위치한 집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고문기구를 준비해두던 신디에게 결박당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신시아는 어둡고 좁은 곳에 손발이 결박된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구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희생자들에게 더 공포심을 주기 위해 녹음해둔 테이프 속의 음성이었는데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이렇습니다. 16쪽 정도의 긴 분량인데 추려보자면, 안녕하신지? 지금 편안해? 그렇지 못할걸. 너의 손과 발은 사슬에 묶이고 제갈도 물려져 있을 테니까. 상상해보건대 넌 혼란스럽고 두려울 거야. 하지만 정신 차리고 이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 너에게 말해줄 게 있거든. 왜 널 납치했는지, 그리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말이야. 나는 네가 어떻게 잡혀왔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 왜냐면 이 테이프는 나중을 위해 6년 전에 녹음되었으니까. 너는 강제로 끌려왔고 아마 강간당할 거라 생각할 텐데 맞아. 정답이야. 우리는 너를 성노예로 이용하기 위해 납치했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당할 거야. 너의 의사는 시궁창에서 사는 쥐만큼도 상관하지 않아. 이건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아마 너는 우리가 질릴 때까지 갖고 놀 동안 이곳에 있어야 할 거야. 3개월이 넘을 수도 있겠지. 걱정하지 마. 결국 우리는 너에게 약을 먹이고 풀어줄 것이니까. 신시아는 당시 들은 이 테이프 속에 녹음된 범인의 음성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고요. 곧이어 범인들은 녹음된 테이프 속 내용처럼 신시아를 말 그대로 유린했습니다. 범인들은 돌아가며 신시아를 강간했고 전기 충격기와 각종 도구들을 사용해 어떤 고문을 할 때 더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측정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장면들은 비디오로 전부 촬영되고 있었고요. 신시아는 다행히 납치된 지 3일 만에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신시아 외에도 범인들에게 납치된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안젤리카 몬타나와 켈리 가렛이라는 여성들이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생존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데이비드가 만든 토이박스에서 신시아가 겪었던 일들을 자신도 똑같이 겪었다고 증언했어요. 켈리 가렛은 1996년 7월에 납치되었다가 범인들이 먹인 약물에 기억을 잃고 살고 있었는데 뉴스에 보도된 신시아의 사건을 보고 예전 기억이 되살아난 케이스였습니다. 안젤리카의 경우는 탈출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고 숨어 살던 중 신시아 사건을 보고 다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안타깝게도 데이비드의 재판이 열리기 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외가 돼버렸죠. 범인들에겐 혐의가 하나 줄었으니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성도 데이비드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 데이비드의 집 안에서 1993년부터 6년간 사라진 여성들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찾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인지 신원을 밝히거나 시신을 찾아내지는 못했죠. 경찰은 데이비드가 촬영한 비디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수가 최소 40명에서 60명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뉴멕시코라는 지역 특성상 멕시코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많은 데다가 데이비드가 이것을 노리고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이나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죠. 데이비드 파커 레이와 신디 핸디 그리고 딸 제시와 데니스 얀씨 이 네 사람은 불법 납치, 감금, 고문에 이어 살인 의혹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바로 신디 핸디였습니다. 신디가 검찰과의 거래를 선택했던 건데요. 자신의 형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죄를 증언해주는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 제도를 통해 약혼자였던 데이비드 파커레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증언했던 것입니다. 신디는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피해자 대부분이 데이비드에게 살해당했다고 인정했어요. 거기에 데이비드에게 10대 때 살인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전에 사업차 거래 중이던 한 남성을 살해한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덧붙였죠. 그리고 공범 중 한 사람인 데니스 얀 씨의 여자친구이자 마리아 파커의 사망은
모두 데이비드의 짓이었고 실제로 목 졸라 죽인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데니스 얀 씨라는 사실까지 털어놨죠. 신디의 자백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는 주범인 데이비드 파커레이가 살해한 것으로 입증된 피해자 3명에 대한 살인죄와 신씨와 바질, 켈리 가렛의 납치, 강간, 고문의 죄로 22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조력자였던 신디 앤드는 데이비드 레이와 거의 모든 범행을 함께 했지만 이 사법거래 덕에 감형이 됐어요. 그래서 총 36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버지를 도와 피해 여성을 납치했던 데이비드의 딸 제시 레이는 납치해서 유죄를 인정받아 2년 6개월형, 여자친구를 살해한 데니스 얀 씨는 살인죄로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2002년 5월 28일이었는데 66살이던 데이비드 파커레이가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신디 앤디는 2017년에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출소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겠죠. 데이비드 파커레이는 이미 사망했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이박스에서 탈출했던 신시와 비질은 재판 9년 만인 2011년 11월 18일 다시 한번 언론에 자신을 드러냈는데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부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시아의 기자회견 영상을 끝으로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999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일어난 토이박스 살인마 데이비드 파커레이의 범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That scared me to death, what I went through. One morning I was walking to a restaurant and this guy came up to me and told me that he had asked for me. So I went over there and he acted like a cop and told me I was under arrest. And he put his handcuffs on me and he had me in his trailer and he drove me to Elfin Butte. And he did a lot of sick stuff. At the time, I was scared they were going to catch me. I didn't know where I was going to go. I didn't know where I was at. But it was relief. Just the way he talked. It wasn't like it didn't feel like this was the first time. It looked like, just felt like he knew what he was doing and I was never going to be able to see my family again. For these women. Because what I went through. And these families deserve to have these people to know what happened. And these people need to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whether they're gone or not. They didn't have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but they did. And they probably didn't make it like I did. Just to help these families, because my family would have probably been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if I didn't get away.